자, 앞에 봅시다. 이거 이번 7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인데 이게 사실 7월은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문은 상당히 좀 개념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최대한 표시 없이 내가 이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흔히 갈래복합이라고 해서요. 가 지문, 나 지문으로 나뉩니다. 맞죠? 자, 이렇게 가 지문, 나 지문으로 나뉠 때는요. 주로 이 가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거시적 정보가 나옵니다. 네, 통합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밑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적용 또는 미시적 정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지문은 사실은 미시적 정보라고 하기보다는 미시적이라고 하는 건 이 거시적인 그 틀 안에서 조그만 이제 부분 집합으로서 있는다는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 미시적 정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적용해서 뭐 하는 거냐면 반론하는 겁니다. 자크 데리다가 이야기를 했던 건 지금 이 한나 아렌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철학에 반대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뭘 읽을 때? 나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자, 그래서 로고스가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봤으면 좀 알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로고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대요. 자,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맞죠? 자, 이성이 중심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로고스라며. 그 말은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동물은 자, 목소리를 통해서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로고스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미 읽어봤으니까 이제 배경지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로고스는 쉽게 말하면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왜 우리 흔히 논리를 영어로 로직이라고 하잖아. 그쵸? 이 로직의 어원이 되는 게 이제 로고스입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화작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 설득 전략 중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 있죠. 그 이성적 설득 전략이 이 로고스에 해당합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이 뭐냐면 파토스고요. 그 다음에 이 인성적 설득 전략이 에토스거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썼던 책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그 설득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썼던 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유효한 거야. 그걸 이기는 책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 이제 수사학이라는 책인데, 자, 다시 넘어오면요. 어찌됐건 간에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느냐? 로고스를 통해서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인문 지문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면 인간과 관련된 철학에서 뭘 주로 얘기를 하냐면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도덕적인지 무엇이 도덕적이지 못한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 이성은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야. 자, 자연이 인간마다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삶은 뭐로부터 오는 건데? 자연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맞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조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았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 민주주의 배우면서 최초의 민주주의에서 고대 그리스의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했던 광장을 보통 우리가 아고라 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아고라 광장이라고 얘기하고 각 도시는 무엇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폴리스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만한, 알고 있을 만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폴리스를 단위로 이제 이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데 공동의 일을 결정한다는 걸 두 글자로 하면 뭐야? 정치지. 맞죠? 자, 그래서
최상의 조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았대요. 자, 그러니까 이 폴리스에 모여서 다 같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게 뭐야? 최상의 조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뭘 써야 돼? 이성을 써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서 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다 같이 와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하는데 다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다 평등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자고? 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리해볼 수 있는 내용 머릿속에서 일단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뭘 했다? 정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 결정을 내리는데 서로 관계는 뭐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새로운 사람 나왔으니까 공통점 차이점 생각해 본다면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된대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맞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공적 공간, 마치 어떤 곳, 폴리스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서 정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의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뭐랑 똑같을까요? 정치랑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행위라고 말을 지었고요. 자,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자, 이 다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어떠한 집단이 무언가를 원할 때 다양한 것들을 원한다라고 해서 다원성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무언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방향이 한 가지라는 거야? 여러 가지라는 거야? 여러 가지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다원성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사실은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적혀 있지만 딱히 상관없어. 인간은 다 똑같지만 원하는 건 다 달라. 이런 의미잖아. 맞죠? 자, 그래서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자,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요겁니다. 아, 얘도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한나 아렌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서로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바꾸면 뭐야? 정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말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이것까지 나갈 수 있어요. 자, 공적 공간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냐면 두 사람 다 공적 공간에서 정치 행위를 할 때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죠? 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다? 자유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유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느냐? 평등해지니까. 맞죠?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자,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한다는 게 아까 세 글자로 뭐야? 다원성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 사람들 사이에서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봤대. 자,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한나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비판하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어디에 있다?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공적 공간에서 뭘 한다고? 정치를 한다고. 권력은 뭐 할 때 생겨?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이루어진다고. 정치적 결정은 누가 하는데? 시민들이 하죠. 그래서 왜 우리 현대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시민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민주죠. 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서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적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다? 헌법이라는 거야. 자, 지금 헌법의 정의를 이 사람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자,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봤어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위에 있는 내용이 이해된다면 사실 여기 있는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아까 관계 이해했어요.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광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거기에 모여서 공적인 일을 해결할 때 생긴다고 했어. 맞죠? 자, 그러니까 헌법 제정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 공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것도 사실 아까 위에서 다 했어. 맞죠? 자, 목표로 합니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 사람도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네. 맞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아렌트는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정신 차리고, 자,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행위는 다른 말로 뭐랑 똑같다? 정치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 이 이성을 모아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정치였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행위가 보장되면 대체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겠다. 그치? 그럴 때만 확보가 된다. 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법의 목적은 뭐라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 현대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한나 아렌트의 철학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치가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해? 평등한 거지. 누구든 공적 공간으로 나오면은 언제든지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나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공적 공간으로 나오면 이제 평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의 한나 아렌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 사람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이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 평등한 거를 뭘로 보장해준다? 법으로 보장해준다까지. 자, 다음 데리다의 철학 한번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의 우위를 부여해 왔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의 전통 철학입니다. 이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의 우위를 부여해 왔다라고 하는 건 말하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높은 가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 지문에서 다 나왔던 거야. 맞죠? 자,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의견은 뭐랑 똑같다?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죠? 맞죠? 와닿지 않으니까 뭘로 연결하면 돼? 그냥 위에서 했던 말들이 전부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담보할 수 있대요.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맞죠? 어찌됐건 글은 고정이 안 돼 있대. 말은 고정이 돼 있대요. 의미가. 거기에 플러스 이성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 철학이 중요했던 거는 뭐야? 고정된 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뭔데? 동일성의 원리죠. 자, 그러니까 서구의 전통 철학은 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랑 한나 아렌트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됐다고 비판했대요. 자, 중요한 거 요거.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는 뭐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이 로고스 중심, 그러니까 이성 중심 철학에 대해서 뭘 할 거다? 비판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비판할 건지를 서로 대치시키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글 대신 말이 더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감정 대신 이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 다음에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글은 덜 중요해. 감정은 덜 중요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이해가 쉬우면은, 이해가 잘 되면 밑에 있는 내용도 아마 이해가 잘 됐을 겁니다. 자, 보면은 전자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어떻게 해왔다고? 배척해왔다고. 아까 내가 방금 했던 말이 그거죠. 이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안 중요해지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답니다. 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이성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항상 찾으려고 했다며. 맞죠? 자, 그래서 걔네들을 전부 어떻게 해버리겠다? 해체해버리겠다. 자, 그래서 데리다는 입헌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의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정당화되어 왔지만, 문장이 되게 길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뭔데? 어찌됐건 간에 헌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게 헌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는 헌법은 재헌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극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 이제 다르게 이해하는 게 좋은데, 자, 지금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극적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은 빼고 국가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그때 상황을 바탕으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급 적용이다라는 말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요. 이전에 뭔가를 했던 것들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뭐 이럴 때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어. 근데 국가는 생겼는데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살고 있어도 사람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야. 소극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얘는 재헌의 순간에는 재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언적 법 규범이 부재합니다. 자, 선언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요. 먼저 선자에다가 험은 경험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먼저 경험했다라는 말로도 선언적을 쓰지만 그냥 먼저 생각해봤다, 먼저 정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선언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재헌의 순간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 재헌의 순간입니다. 그때 이제 법이 만들어질 거니까 헌법이. 자,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재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질 때 법이 만들어지는 게 정당해 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미리 정해져 있는 법규범이 있어? 없어.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선언적 법규범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진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헌법이잖아. 그러면 헌법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헌법 아래에 법이 있잖아. 그쵸? 자, 법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문제로 나오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법을 해체함으로써 뭘 추구하고자 했느냐?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서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자, 이 말은요, 함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함의하고 있는데? 법과 정의는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가? 법이 반드시 정의롭다고?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법의 질서의 해체를 통해서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뭘 제기해야 돼? 의문을 제기해야 돼. 그래서 의문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이 법은 힘이 없어. 해체하고 다시 재구축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반드시 꼭 이게 100% 옳다고 믿으면 안 돼. 은폐대 폭력. 혹시나 저기 있는 법 중에 옳지 않은 법인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따르게 하도록 하는 건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헌법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해체와 재구축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체는요,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해체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야.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 똑같은 말이지. 자, 통해 도출될 수 있다. 자, 다음,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타자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재헌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고 하는 동일성, 아까 동일성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재헌의 순간 우리라고 하는 동일성이 생깁니다. 우리라는 말이 생기면 동시에 무슨 말이 생길까요? 너희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게 동일성의 원리야. 우리나라, 우리와 같은 국적, 같은 국적이라는 말이 생기면 무슨 말도 생기는데? 다른 국적이라는 말도 생깁니다. 같은 문화라는 말이 있으면 다른 문화라는 말이 있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정의는 재헌의 순간, 국가가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 국가, 너희 국가로 나뉘게 된다는가. 그게 우리라고 하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합니다. 국경을 설정하듯이. 자, 그럼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너희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고요.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개방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잖아, 바깥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로 나누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체가. 자, 법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법 그냥 다 쓸모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고? 타자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차별 없이 모두 어떻게 대해줘야 돼?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 라고 결론이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멀리하고자 하는 원리는 바로 뭐였느냐? 동일성의 원리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바탕으로 이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은 사실은 뒤에 있는 이 6번 문제랑 8번 문제가 공짜로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답부터 좀 불러주자면요. 4번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6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7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8번에 5번. 자, 그리고 9번에 4번. 6번 문제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좀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이 동일성의 원리라고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일성의 원리가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라는 말이 생기는 순간 너희라는 말이 생긴다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박하는 내용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니야, 의미 있어. 이 사람은 뭘 추구하고 있어? 뭘 추구하고 있어? 타자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추구하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이야 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4번 선지를 보면요.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된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감으로써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종결하자고 했어? 아닙니다.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끝도 없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한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하는 과정은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야. 믿음을 해체함으로써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지금 무의미한 게 아닐까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5번 선지 보면요. C 지역의 주민의회에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서 나의 대리단은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동일성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 잘못 만들어진 문제이긴 하죠. 너무 그냥 이 선지만 못 읽고도 바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원래 저기 뭐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8번 문제가 제일 어렵죠. 8번 문제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보통 한 30%대예요. 왜 30%대냐면요. 그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2, 3점 문제는 보통 이제 5%에서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게 나왔죠. 출연 모의고사가.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는 연습들을 계속하면서 머릿속의 개념들을 좀 활용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세요. 알겠지?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능 특강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문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지저분한 지문이죠.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요즘 사실 평가원에서는 이런 지문이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이번 7월 모의고사 아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그 다음 지문 있죠. 그 다음 지문이 이제 기술 지문인데 그 지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보가 미친 듯이 이제 막 뻗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끝맺음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쌤이 얘기하는 좀 지저분한 지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어떤 정보가 있어. 이걸 말하고 싶어. 이걸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해당하는 하위 정보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하위 정보를 전부 다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위 정보들을 전부 다 뿌려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글이 갑자기 끝납니다. 이런 지문들 있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대체로 이런 종류의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인문 3이고요.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데서나 읽을 때는 내가 처음부터 읽을 때 이런 지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 그치? 근데 한 두 문단에서 두 문단 반 정도 읽다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는 순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좀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대신에 용어인데 내가 충분히 추론이나 유추가 가능한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좀 최대한 덜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나의 이성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충분히 유추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은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는 내가 예상한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니까. 읽어봤나요? 알겠습니다. 자,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로는 자, 지금 큰 지붕과 이를 갖추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문제는 뭐야? 공포입니다. 우린 공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기둥은 다 알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궁금증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생각은 하고 있으면 돼.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 지붕과 기둥 사이에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했대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기능 동시에 뭐도 잡아야 돼? 미적인 효과도 잡아야 돼.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 모습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대요. 자,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 이것도 사실은 한옥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맞죠? 한옥은 그 주변 경치와 이 배경을 염두해서 만든 건물이다. 그렇죠? 자,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위에 말이랑 똑같은 말. 자,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영 기둥가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서부터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영 기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통영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대부분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통영 기둥 좁아 보입니다. 흘림 기둥은 어때 보여요?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대요. 자, 그래서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민흘림 기둥과 그 다음에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줄기가 줄어드는 백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그 기술 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히나 예술이나 미술 지문 이런 것들에서 뭐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꼭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맞죠? 기둥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동일한 크기와 굵기에 동일한 굵기의 기둥은 쓰지 않았다는 거야. 맞죠? 기둥의 종류는 다 달랐다는 겁니다. 생긴 굵기가. 다시. 자,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서 건물이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준답니다. 자, 그러니까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준대요. 자, 처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가운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돼야 처지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끝부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귀소슴이라고 한다고.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 높게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귀소슴은 이 귀소슴 할 때 이 귀가 여러분들 그 귀퉁이 할 때 귀자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귀소슴이라는 말에서 지금 끄트머리가 솟아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귀소슴은 자,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줘서 지붕이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라고 했는데, 자, 상승하는 느낌 주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인상을 떨어뜨립니다.
귀소승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대요. 자, 요거는 지금 미적인 특성이지, 아름다움. 근데 구조적인 특성도 이제 있대요.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기둥은요, 다른 기둥에 비해서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깎일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자, 귀소승을 통해서 이러한 치마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귀기둥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높게 있으니까 꺼져도 괜찮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귀기둥 침하가 발생해도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 왜 그런데? 얘는 길이가 더 기니까.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자,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서 조금 기울인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운다는 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세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네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인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안쏠림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기둥머리 중앙으로 기울이는데 그거를 안쏠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안쏠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위적인 특성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얘네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한옥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모두 똑같이 내주지 않습니다. 맞죠? 끝부분은 이렇게, 끝부분은 이렇게, 더 길게, 더 짧게. 그 다음에 기둥 모양도 어떻게 완전히 원통 모양이 아니라 어떤 애는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다 다르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목표는 전부 뭔데요? 안정감.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거 더 있었어요. 뭐냐면 지붕이 무겁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반복되거든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한옥이 지어지는 이 원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무거워 보이지 않게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걸 파악했다면 생각보다 문제도 빠르게 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잘 읽었다라고 솔직히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한편 조선시대에서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답니다. 자,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높이가 뭘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집 지을 때 궁궐 높이보다 높게 지면 안 돼. 자, 다음 지붕입니다.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대요. 자, 그래서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붕이 누르는 듯한 인상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맞죠? 자, 그래서 경계하여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어떻게 만들었어? 높게 만들었습니다. 처마를 높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한옥 본 사람이면 다 안다, 그치? 그 틈머리 이렇게 싹 높여져 있는 거 맞죠?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동양 건축의 특징입니다. 일본 가도 그렇고 태국 가도 그렇고 중국 가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꺾이는 각도가 나라마다 다르지. 자, 그래서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이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답니다. 아까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끄트머리가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또 있었어, 맞지? 기둥 더 길게 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무슨 느낌을 준다?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 자,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귀소승과 어우러짐으로써 더 극대화된다는 거야. 자, 기둥의 어떤 그 역할과 그 다음에 이 지붕 끄트머리에 생긴 모양의 역할을 통해서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뭐가? 지붕이 가벼워 보이는 게. 자, 그래서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래요.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서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재단해서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가 요거죠 요거. 자, 석가래 역시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끝부분이 무겁게 보이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 얇게 만들어 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래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훌치기라고 한답니다. 석가래의 끝부분을 가늘어지게 깎는 것, 그런 것들을 훌치기라고 한다. 자,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대요.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라고 하고 일단은 끊으면 되겠죠. 끝나니 끊겠습니까? 이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그 한옥 지을 때 주변 경관의 이 산의 높이를 맞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절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절을 딱 바라보는데 마당 가운데쯤 여기서부터 이 지붕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생긴 이 그 곡선의 형태가요, 주변에 이렇게 산맥의 모양이랑 좀 이렇게 연결되게, 선이 연결되게 이제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이제 지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건축학도나 아니면 과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우죠. 한옥 같은 거 이제 설명 들을 때 이제 관광 같은 데 가면 이런 설명 많이 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한옥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이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당연한 이야기야. 기둥은 여기까지야. 근데 얘는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 무게를 받치지 못하면 얘는 어떻게 돼? 갈수록 내려오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공포라고 한다고. 이제 궁금증 해결입니다. 맞죠? 공포가 뭔지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공포는 뭘까요? 여러분들 찾았습니까? 공포? 얘가 공포입니다. 얘가. 맞죠? 기둥 위에 붙어 있고 처마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어디 뭐 관광지나 이렇게 놀러 갈 때 있으면은 되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 보면요. 여기에 되게 예쁜 문양들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신기합니다. 어찌됐건, 자, 저희가 되게 특이해요. 왜 특이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는데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이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배열한 것을 다포식이라고 한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럼 그려진 그림은 주심포식이야? 다포식이야? 잘 보세요.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했다면 그걸 우리는 주심포식, 기둥 사이에 배열했다면 그거는 다포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 위에 있는 얘를 주심포식, 그러니까 얘만 있어. 그러면 주심포식의 건물이야. 그런데 얘에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얘가 있어. 그럼 이건 무슨 포식이라는 거야? 다포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물로 각각 공정사 극락전과 경복궁 금정전이 있대요. 기둥 위에만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한답니다. 기둥 위에 있는 애를 주상포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뭐라고 하는데 간포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어휘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이 정보를 좀 받아들이자면, 왜냐면 읽으면서 우리가 100%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당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심, 그러니까 이 무게를 받치는 주된 역할을 하는 애 위에 있는 애가 그냥 주. 자, 그래서 지금
그 애를 우린 주상포라고 하고 주상포만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주심포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건물 중에 주상포도 있는데 뭐도 있어? 사이 간자를 썼겠지. 간포까지 다 있으면 그건 뭐라고? 다포식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이랍니다. 주심포식은 가장 오래됐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 그 수가 적으면 간결한 느낌을 주는 것도 당연한 말이야. 맞죠? 자, 다포식은 그런 공포가 많아 화려한 느낌을 준답니다. 간결의 반대니까. 자,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서 지붕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받치고 있는 애가 여러 개인데 고르게 더 분산이 가능하지. 맞죠? 자, 그래서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사용되었대요. 이것도 당연한 말. 큰 건물일수록 지붕은 더 크겠지. 그럼 지붕이 더 무겁겠죠. 자,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나무를 그만큼 높은 걸 써야 되는데 높은 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굵은 것까지 써야 되거든. 사실은 나무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자,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한대요.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수평적으로 확장하고요. 자, 그 다음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여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들게 하는 동시에 비례의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읽으면서 혹시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역할은 뭡니까? 원래 역할은 처마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얘가 크고 힘이 셀수록 처마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더 길게 될 수 있겠지. 자, 처마는 옆으로 길어지는 겁니다. 무슨 확장? 수평적 확장이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기둥보다 더 위에 높여져 있기 때문에 기둥의 부족한 높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해? 수직적 확장에 해당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면서 비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자, 한국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하였고, 자, 조선 후기에는 베를린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라고 하면서, 자, 조선 후기에는 베를린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베를린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주심포식을 사용했는데 고려 시대에는 다포식으로 사용했다 하고 그게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요 밑에다 바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정리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정보가 끝도 없이 3기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가 계속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좀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적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한옥이라고 하는 건 지붕,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공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능도 잡았고요. 그 이제 건축적 기능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적인 효과까지 줍니다. 미적인 효과까지 주고요. 플러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옥이라는 건물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 기둥에 대한 정보가 좀 악랄하죠. 자, 기둥은요, 일단은 통용이랑 흘림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통용 기둥은요, 굵기가 일정하죠. 근데 굵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좋다고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 다음 흘림 기둥은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옥에서 흘림 기둥을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 흘림 기둥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흘림, 하나는 배흘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맞죠? 이게 위에가 갈수록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가 갈수록 넓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굵기도 굵기인데 이제는 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같은 길이 기둥을 나열하면 바깥쪽이 짧아 보입니다. 따라서 측면 길이, 기둥 길이죠. 기둥 길이를 높여야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귀소성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이 귀소성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붕 상승하는 느낌. 상승하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이 무거운 느낌은 더 적게 들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기능적인 거, 침하 발생할 때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솔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안솔림은 안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거워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둥 머리를 중앙 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나타낸다? 시각적인 안정감을 나타낸다. 한편 기둥의 높이는요 주인의 권위를 나타낸다. 까지.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글의 순서대로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지붕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이 건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건 뭐였다? 지붕이 집을 누르는 무거운 느낌이죠. 이 느낌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마 끝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조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을 주느냐?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느낌을 주니까 당연히 무거운 느낌을 덜 줄 거고요. 맞죠?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글에 나왔듯이 아까 조로와 귀소승을 통해서 이게 극대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석가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석가래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석가래를
모두 같은 길이 굵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무거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을 가늘게 만드는데 그것은 우리는 풀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겠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폭. 자, 그래서 이거 공포 같은 경우에는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또 지지하는 거야.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가 있는데 그 목재를 또 지지하는 게 바로 공포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받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덧대준 거죠. 자, 그래서 공포는요, 기둥 위에만 있는 애가 있고요, 기둥 사이에 있는 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심호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걸 우리는 다포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주심포식은 굉장히 간결한 느낌을 주고 다포식은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얘는 주로 큰 건물에 사용합니다. 왜 그래? 공포가 많으니까 무게가 하중이 더 많이 분산된다 라는 거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공포는요, 처마를 지지하는 역할 플러스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느냐? 처마 길이가 늘어났죠. 그리고 건물 높이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평적 확장이라고 부르고 얘를 수직적 확장으로 부른다. 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좀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주로 베글린 기둥은 쓰지 않고요, 사용을 줄어들고 위늘림 기둥을 더 많이 사용했다 라는 거. 자, 다음 고려 때는 주심포식을 많이 썼는데 조선 때는 다포식을 많이 썼다. 아무래도 주심포식보다 다포식이 건축하기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기둥이 없는 쪽까지 이걸 박아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혹시 문제 다 푼 사람 손?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고? 문제 풀었어요? 뭐라고요? 안 풀었다고? 준이 만나기는 뭐지? 다 풀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안 푼 학생들은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